이제 우리 평원군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단성이 포위된 거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한단성이 포위되었을 때 삼공자들이 평원군, 또 신릉군, 춘신군이 이제 진나라의 공격을 막았던 사건은 이제 너무 유명하고요. 그 사건을 이해를 해야 전국시대 말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단성이 이제 장평대전 이후에 한단성이 포위가 되었고, 새 공자들이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원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당시에 전도를 해서 활약했던 조나라의 평원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무령왕 개혁군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조나라의 무령왕의 개혁 덕분에 이제 조나라가 명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7대 해문왕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여러 공자 중에서 가장 어질고 빈객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재상을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기에 이제 한나라가 무너지며, 한나라가 이제 그 상당 땅을 조나라한테 바치면서 그 이후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조나라를 대표하는 재상이 바로 평원군입니다. 이 평원군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이제 사기열전에 나오는데, 이 평원군의 집이 이렇게 높았던 것 같아요, 지대가. 그래서 이제, 밑에를 이렇게 마을이 다 내려다 보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평원군을 찾아옵니다. 평원군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첩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더니 이 사람이 다리를 저니까, 다리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첩이 막 조금 경멸을 하면서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군께서 여기 지사라는 게 선비거든요. 선비들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오는 것은 군께서 능히 선비를 귀하게 여기시고 첩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은 불행하게도 허리가 굽은 병이 있었는데, 군의 후궁이 내려다보고 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더니 신을 비웃은 자의 머리를 얻기원 합니다. 한마디로 첩을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첩을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릉군이 알았다. 신릉군이 되게 또 착한 사람이거든요. 또 이 사람도 이제 군자라, 성은 못 내고, 알았다라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별 이상한 놈을 다 보겠네? 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전국 사공자의 집에는 보통 모이면 이제 3,000명들의 식객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식객들을 많이 모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국시대 같은 그런 나라와 나라가 생존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에 이제 이 인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국가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고, 그 나라의 자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평원군에게 있어서도 이제 식객들은 조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인재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둘 그 식객들이 빠져나가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식객 수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원군이 이제 그 식객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없고 잘해준다고 했는데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식객들이 빠져나가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식객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평원군에 대해서 악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원군은 첩들은 이뻐하지만 저렇게 선비들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비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평원군이 할 수 없이 자기 첩을 머리를 쳐치고 죽이고 수소문해가지고, 그때 다리 절던 이 사람한테 이제 첩의 머리를 보여주고 사과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식객들이 다시 예전 수로 회복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게 무슨 예화로 이걸 쓰고 있는 거냐면, 그만큼 이 사람도 식객을, 또 인재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예, 전국시대에 우리가 이제 사공자의 공통점이죠. 이제 이 평원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얘기는, 이제 한단성이 포위가 됐을 때, 진나라에 의해서 장평대전 이후에 한 1년 정도 있은 다음에 한단성이 포위가 되거든요. 조의 한단성이. 그때 이제 이 평원군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해문왕이 자신의 동생이자 재상인 평원군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형편이 이렇게 생겼으니 진나라가 와서 공격을 하니까 너는 빨리 가서 조나라에서 초나라의 도움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요. 우리 집에 식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가서 초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원군을 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명을 고르려고 해서 자기 식객 중에 다 골랐습니다. 근데 19명을 고른 거예요. 11명을 딱 골랐는데 나머지 한 명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땅치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모수겠죠? 모수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수가 딱 등장을 해서 모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평원군이 딱 보니까 자기 식객인 것 같긴 한데 별로 두드러지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눈에 그렇게 많이 띈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입에서 뭐 칭찬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평원군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우리 집에 온 지 식객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뭐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됐는데 식객으로 있은 3년이나 됐는데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당신이 그렇게 내 눈에 띄지도 않은 것 같고 자고로 옛말부터 송곳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법이듯이 사람은 인재들 속에 있으면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정말 뛰어난 인재는 두드러지기 마련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당신을 봐왔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렇게 당신의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당신은 나랑 갈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선정하겠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수가 그때 딱 하는 겁니다. 모수가 스스로 자기를 청구하죠. 그것은 이제부터 그것은 아직 제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저를 그 주머니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송곳 뾰족한 부분만 나올 것이 아니라 자루까지도 아마 드러날 겁니다. 아마 진작에 나를 그렇게 넣으셨고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가 바로 모수자천이죠. 모수가 스스로를 천거했다 이랬단 말이고, 이 낭중지추는 이제 뭐냐면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뭐죠? 이제 이건 송곳을 말합니다. 송곳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인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어느 곳에 있으면 반드시 인재는 이제 드러나기 마련이다,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20명이 이제 초나라로 급히 갑니다. 급히 이제 진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초나라로 급하게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19명들이 이 모수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수랑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모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국제 정세라든지 이 사람의 논리라든지 이 사람의 지식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나라 왕 앞에 딱 갑니다. 초나라 왕 앞에 딱 갔는데 초나라 왕 이제 평원군하고 20명의 그 이제 사람들하고 식객들하고 같이 딱 가서 이제 합종을 맺어야 되는데 초나라 왕이 이제 미적미적 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때 초나라는 극히 이제 그 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도가 함락 수도 0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저 동쪽으로 옮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합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원군하고 초나라 왕 사이에 이제 옥신각신 이제 합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한 합종 논의가 오후가 돼도 해가 중천에 떠도 아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때 뒤에 19명의 그 같이 갔던 식객들이 모수를 쿡 찌릅니다. 모수 쿡 찔러서 당신이 빨리 얘기가 해서 올라가 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모수가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그 손에 칼 한 자루를 딱 들고 올라갑니다. 딱 들고 올라가면서 이제 왕의 목숨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신 주변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군사들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아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먼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숫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막상 내가 칼을 들고 나오니까 당신이 더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은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그들은 전부 소수로 대군을 격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딱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기, 이 백기 하면 이름만 들어도 아주 오금 저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기 하면 워낙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인식은 안 좋은 거죠. 백기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백기가 지금 바로 직전에 초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초나라 수도를 뺏었거든요. 그래서 초나라가 수도를 옮겨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백기에게 당한 일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초나라하고 우리 조나라하고 합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도 되지만 진짜는 당신 초나라를 위한 겁니다. 초나라를 위한 건 어떻게 합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초왕이 알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영윤 황헐이 누구냐면 바로 춘신군이에요. 춘신군이에요. 춘신군에게 이제 군사 10만을 보내서 한단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드라마인데 대진제국 뭐 어쩌고 그 드라마인데요. 요걸 보시면 여기 뭐 마시고 있죠. 뭐 마시고 여기 뭐냐면 닭인가요? 닭 피하고 말 피하고 소 피인가요? 그 하여튼 세 가지 동물의 피를 여기다가 이제 피를 짜가지고 그걸 서로 마시는 거예요. 서로 마시면서 이제 합종의 약속을 하는 거죠. 합종의 약속으로 언약의 의식으로 피를 마시면서 이제 당신과 우리는 조나라와 초나라는 피로써 뭐 한 거죠? 피로써 서로 혈맹 관계로 맺은 그런 사이다. 합종을 한 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도 마시고 초나라 왕도 마시고 그 다음에 갔던 평원군도 마시고 자기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단으로 내려와가지고 19명의 같이 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약간 이제 비꼬아요. 니들은 다른 사람 덕분에 공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살짝 비꼬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수 덕분에 이제 평원군이 초나라에 가서 이제 원군을 10만 병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죠.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면서 후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원군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게 이제 열전에 그대로 나온 얘기인데 나는 다시는 감히 선비를 고르지 않 이 소리가 뭐냐면 다시는 선비를 고르지 않겠다 이 소리가 자기가 선비를 볼 때 보통 어떻게 보냐면 관상을 봤다 이 소리예요. 선비들이 상을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감히 선비를 고르지 않겠다. 즉 그 인물만 보고 관상 보고 고르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선비를 고른 수가 관상 보면서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관상 본 사람 1000명은 좋게 되고 적어도 100명 이상 될 텐데 나는 스스로의 천하의 선비를 잃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사람을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수만큼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섣불리 관상 봐서 얼굴만 보고 사람 평가하지 않겠다. 그렇게 평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춘신군이 옵니다. 춘신군이 오고 있고 또 이제 평원군이 누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냐면 자기의 이제 처남이죠. 자기 와이프의 동생이니까 신릉군이죠. 그래서 신릉군은 굉장히 또 이제 그 전국시대 말기 유명한 사람이고 또 제가 신릉군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협객 얘기를 했어요. 이 중국 사람들 독특한 협객 마인드 그리고 관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국 그 역사에 있어서 신릉군은 협객의 상징이고 또 의리의 상징이죠. 의리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 신릉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유방이 되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신릉군인데 신릉군이 이제 또 처남이거든요. 그래서 처남한테도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원군을 보내라. 그래서 원군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단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군이 오기 전에 정말 진나라가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이 한단성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전사의 관리자의 아들 이동이라는 전사라는 거는 뭐냐면 여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관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관집 아들이니까 신분이 별로 이제 그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동이 나와서 충고를 합니다. 자, 지금 이 한단성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평원군 당신 집안을 보니까 여전히 처첩들이 막 비단 옷을 입고 다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한단성 바깥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집안은 그거하고 별개로 여전히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 집에 있는 처첩들, 후첩들을 군인들 사이에 다 집어넣어서 군인들을 도와주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신들의 종들도 다 군대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평군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첩들을 다 군인들을 뒷바라지한 사이사이 다 듣고요. 자기 종들도 다 군지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한단성에서 한 3,000명의 군인이 모인 거예요. 한 3,000명의 군인이 모이는데 그때 이 이동이 선봉에 섭니다. 이동이 선봉에 서요. 그래서 진나라의 압박이 굉장히 심할 때 이동이 선봉에 서가지고 그 3,000명의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부대가 갑자기 이제 만들어진 거죠. 특별부대가 진나라를 성받고 나가서 쳐가지고요. 진나라를 30리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이 이동은 죽습니다. 이동은 죽어요. 그래서 이제 평원군이 나중에 이 이동의 장례를 치러주고 이 자식들을 후하게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조금 아직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 한단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이 이동이라는 사람이 충고한 것을 그대로 받고요. 이 평원군이 자기 종들을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내놓습니다. 재산도 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구휼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3,0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를 잠시 바깥으로 30리 바깥으로 몰아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옆에 위나라하고 이제 초나라의 원군들이 와서 딱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함부로 한단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단성이 이제 포위가 풀려지면서 오히려 연합군들이 상당한 전과를 거둬요. 전합군에서 상당한 진나라에 타격을 가하고 그래서 한단성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천이 이 평원군을 평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공자, 전국시대 사공자 하면 약간의 특징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맹상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맹상군은 1인 1제, 누구든지, 그쵸? 누구든지 아주 사소한 재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 자기 식객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재주인데도 하여튼 뭔가라도 특징이 있는 것은 사람은 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그런 재주를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평원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평원군은 새가 하늘을 높이 날듯이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 재능과 지혜가 있는 훌륭한 공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죠. 이 사람은 좀 고결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함부로 처신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자기 집에 식객이 오는 사람들은 잘 맞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굳이 때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에 반해서 신릉군은 어떤 사람이죠? 신릉군은 이제 찾아가거든요. 아주 비천하게 보이는 문지기도 찾아가고 백정도 찾아가서 인재가 된다 그러면 그 누가 됐든 자기 손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과 모가 또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막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술을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재를 찾아가는 대접하고 찾아가는 스타일이 다르죠. 신릉군은 구체적으로 막 찾아가서 인재들을 낮은 곳까지 가서 자기 몸에 더러운 것도 묻히면서까지 이제 그들을 끌어오는 것이라면 신릉군은 여기 평가를 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새가 하늘에서 높음같이 좀 고결한 분이에요. 이분은 고결한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에 온 식객을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잘 대접은 하긴 하지만 또 신릉군하고 다른 점은 적극적으로 그러진 않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장평전투를 얘기를 했었어요. 장평전투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격을 하면서 상당 땅을 이제 진나라한테 바치고 화친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상당 태수가 난 죽어도 진나라의 백성 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나는 차라리 진나라에 줄 바에 난 조나라에 바치겠다. 그때 평원군이 그걸 받습니다. 그때 그거 업무를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마천은 평가를 하기를 그때 섣불리 그 땅을 받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그런 고결한 사람이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이치는 알지 못했다. 속담에 이익에 사로잡히면 지혜가 흐려진다라고 하였다. 평원군이 풍정이라는 사람이 그거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풍정의 그릇된 말에 빠져서 조나라 장평에 40만 병사를 산채로 묻히는 아주 치명타를 받는 거죠. 40만 군사가 그 당대에 40만 군사가 이제 학자들이 그 당대에 8천만에서 1억이라고 그래요. 중국 전체 인구가.
그 40만이 몰살당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산채로 매장되게 하고 한단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목 또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그런 눈은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상당 땅을 받을 때 조심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평원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